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3일이고요. 이번 주말 그죠? 동안 계속해서 그 인적 분할 합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살피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공통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을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 아래에 자회사로 두산 밥캣을 두는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 안내라고 이렇게 설명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이제 제 영상으로 부족하시면 좀 다운받으셔서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열면 사업 구조 개편 및 성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일단 뭐 전체 다를 하나씩 살펴보기보다는 좀 이제 이 설명이 어떤 설명들이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첨단 미래기술 융합 지능형 기계를 이제 부문을 만들겠다. 요거는 뭐 그냥 뭐 퍼즐처럼 끼워 맞추기를 하면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좀 볼 거고요. 먼저 이제 지분 구조를 개편한 것은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붙어 있던 밥캣을 떼서 두산 로보틱스 아래에다가 이제 두는 거고요. 그리고 큐벡스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과정은 현금으로 이제 거래가 생기는 것이고요. 4,400억 정도를 두산 에너빌리티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산 밥캣은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투자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투자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로 이제 합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수는 75%로 줄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산 밥캣을 떼고 그 다음에 큐벡스를 떼면서 하나는 이제 현물 분할을 하고 하나는 현금을 받으면서 매각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설법인과 이렇게 이제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은 이제 두산 밥캣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두산 밥캣을 가진 신설법인과 두산 로보틱스가 합쳐져서 이렇게 100%의 자회사로 결합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뭐 추진 배경은 뭐 선진시장 고객 접점 확대,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매출 증대, 전문 서비스 시장 선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의 네트워크가 이제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공장 자동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 공장에 협동 로봇 기반의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의 이제 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 라인을 좀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캐파를 증가시킨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무인 기반의 이제 협동 로봇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가 이제 자회사 간의 현금 거래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완전히 이 아래로 들어와서 이 자산 같은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외부로의 현금 흐름 뭐 이런 계약이 없이 이제 완전히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두산 밥캣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에 대한 뭐 성장성은 이미 이제 뭐 몇 달 전에 좀
부각이 되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로봇 테마들이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조용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두산 로보틱스를 또 이름을 또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빠르다, 협동 로봇 시장이 크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들은 뭐 이런 거 로드맵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사실 지금 주로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분할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 자료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게 이제 비상장 법인 신설이기 때문에 주당 합병 가치를 산정할 때 시가, 지금 기준액이 시가로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900원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제 평가액 자체가 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12,200원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겉면으로는 아주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지만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슨 2만 원짜리가 만 원으로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합병가액 비율이 너무 낮게 잡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대방 쪽에서 적법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좀 개정이 되거나 이러한 이 자산 가치를 매기는 이 과정이 시가와 비교될 수 없는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만 원으로 자산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꺼림칙하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요걸 또 가지고 실제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이 셈법이 좀 애매하게 교묘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설명했던 거죠. 넘어가고요. 이 부분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유 자기 주식 및 주식 매수 청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기 주식은 두산 로보틱스 합병 신주가 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주주분들의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것도 합병 신주가 배정되고 자사주도 배정이 된다. 그리고 근본 구조 개편을 세무상 적격으로 진행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와 밥캣 주주들에게 구조 개편으로 인한 텍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매수 청구권과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이 되면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지금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로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경험을 했을 때 인적 분할 때문에 이제 의제 배당이라는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득세는 이제 15.4%에 달하는 소득세이고 그 소득세가 2천만 원이 또 넘어가면 이제 이 종합소득세를 또 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금들이 올라가게 되는 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주었고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 그죠? 밥캣을 떼어내는 과정이 두산인프라코아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 의제 배당을 또 내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과세 체계 요약으로 이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적격 분할과 적격 분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로보틱스 자료를 보면서 두산 로보틱스 쪽에서 이제 뭐 두산 그룹 쪽에서 얘기한 것이 적격으로 이제 진행을 시켜서 텍스를 내지 않게 하겠다. 주주분들이 텍스를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분할 법인 등의 주주로서 적격 분할로 이제 이 인적 분할이 인정이 되면 주식으로 받은 그 경우 분할 대가가 구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쳐져서 의제 배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특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비적격 분할로 되었을 때는 이제 분할 대가라든지 이 분할 대가에서 구주식의 취득가액을 빼서 그걸 이제 의제 배당 과세로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분할 대가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가격이고 구주주의 취득가액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소각되는 취득가액, 그죠?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의제 배당이라고 해서 과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 이제 취득가액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었었죠. 이게 장부상의 가격으로 매겨졌다라고 해서 두산 인프라코아 때는 그 장부상, 그죠? 내가 매수했던 가격으로 진행이 되면서 단가가 낮았던 분들은 아주 크게 세금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합병 기준일 전에 그 높은 가격에 올랐던 가격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서 이제 단가를 높게 만든 분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분할이 비적격이 될지 적격이 될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아까 지금 두산그룹 쪽에서는 이 적격 분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만 된다면 의제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이제 적격이 되지 않는다면 비적격 상황에서 이제 과세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분할 대가라고 한다면 로보틱스 주식인데 요거는 이제 시가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구주식의 취득가액도 마찬가지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던 가격으로 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 때와 유사하게 합병 기일 전에 만약에 합병을 참여하신다면 합병 기일 전에 매도를 했다가 바로 이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높여 놓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로보틱스로 받는 주식 가격이 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이제 불만을 가진 그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비적격이 되더라도 세금을 별로 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적격 분할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총 4가지가 있고요. 1, 2, 3, 4가 있는데요. 사업 목적의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다. 두산 밥켓 자체가 독립된 사업 부문 맞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어서 지금 넘어가죠. 7천억 부분이 이제 떨어져서 나갑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었고 요거는 이제 알아서 잘 준비할 겁니다. 출자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다. 뭐 똑같이 되었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분의 연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신설 범인으로부터 받은 분할 대가가 전액이 주식이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 배정이 되고 전체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는다. 동일하죠.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고용의 연속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보았을 때는 적격 분할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에 의해서 우리는 의제 배당을 내지 않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적격으로 될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때는 적격이 아니었거든요. 비적격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세금을 매겼고 지금은 다른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매수 청구권도 있고 반대를 하고 싶고 내가 별로 합병도 참여할지 안 할지도 좀 헷갈리고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케이스별로 좀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빌리티 보유 주식수,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소각 비율,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는 당연히 현재 주가와 그 다음에 이제 소각되는 비율,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소각되는 비율만큼의 곱을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로보틱스의 신주는 이 0.031에 대한 비중을 제가 두었고요.
그거를 보유 주식수에 곱해서 나온 주식수입니다. 원래는 이제 소수점은 떼서 현금으로 주고 315주가 상장된다라고 대강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의 주가 지금 이제 어제 종가로 진행을 했고요. 신주의 가치는 우리가 받는 신주 주식수와 주가를 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주들이 내가 없어지는 주식에 대한 가격과 내가 받는 주식에 대한 가격의 차이를 제가 손실로서 잡았고요. 그 손실에 대한 차익이 지금 만주를 가졌을 때 현재 주가 대비해서 1,800만 원이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에 대한 손실도 이제 제가 C로 이렇게 매겼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29,900원인데 매수 청구권은 28,990원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10원씩 손해를 보아서 10만 원 정도 매수 청구권을 하면 지금 손실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주식 그 에너빌리티의 주가, 로보틱스의 주가에 의해서 형성된 신주의 차익 손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합병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매수 청구권을 진행했을 때에 우리가 발생하는 손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기회비용이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표의 가정은 우리가 이제 이 합병에 대한 반대를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합병이 진행되었다. 합병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본의 아니게 결국에는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 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이 현재 제가 이제 만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와 로보틱스 주가를 반영하면 기회비용이 1,840만 원이 생겼고요. 이 1,840만 원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지금은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를 받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현재 이 수치만 보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리고 합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신주 차익 손실은 이제 같이 커지게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3,350원짜리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28,990원에다가 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에다가 넘기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당 이제 거의 2,500원씩 손해를 보고 내가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건데 그 손실이 이제 이렇게 2,460만 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죠? 제가 23,350원을 입력한 이유는 이 매수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우리 주주분들의 손실과 신주 이 차익 손실, 그죠? 로보틱스가 생성되는 것과 지금 내 주식이 없어지는 거를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금액이 이제 두 개가 동일해지는 지점을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이 이제 거의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현재와 같다면 주식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어도 23,350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합병을 최대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만약에 주식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대주주 투자자들에게 좀 그런 이제 이 요청을 좀 했다면 주가가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그게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 23,350원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주주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매수 청구권을 하는 거나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들어가서 주식을 받는 거나 손실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자, 그럼 요 23,350원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높아지거나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높아지면 이제는 기회비용이 오히려 합병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3만원까지 가고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15만원까지 갔을 때 신주 차익 손실은 2,600만원 정도로 여전히 우리가 로보틱스 주가가 생기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매수 청구권을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3만 원일 때 청구를 해버리면 한 주당 거의 10,000원의 손실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넘기는 거죠. 9,100만 원이라는 손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죠. 26,000원 손실, 2,600만 원 손실 볼래? 9,100만 원 손실 볼래? 당연히 2,600만 원 손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합병이 마음에 안 드시고 좀 그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는 좀 이 강제적인 선택권이 주어졌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에너빌리티 주가와 로보틱스 주가가 같이 올라가면서 합병에 참여하도록 유도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다음 주에 중요한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좀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마음에 안 들죠, 사실. 손실을 덜 보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모든 걸 무산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매수 청구권 금액이 총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6천억 정도가 모이게 되면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이게 손실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합병을 무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 청구권을 내가 으쌰으쌰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높은데도 일단 이 합병을 막아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주가가 높을 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게 행사가 돼버리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같이 이제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해놓고 청구권이 행사가 되지 않으면 6천억 아래로 청구권이 행사가 돼버리면 이게 청구권을 신청한 분들만 주주분들만 큰 손실을 받게 됩니다. 합병을 막기 위해서 청구권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 6천억을 맞추기 위한 이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엊그제 좀 이제 그 합병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저는 이제 합병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수가 줄었을 때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4,800억이 생긴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부채가 좀 상환이 되면서 줄어든다라는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합병에 옹호하는 방향으로 좀 보이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계자가 아닌가 그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고려를 했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정말 매수 청구권으로 합병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주가, 다다음 주 주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합병에 참여하기 싫다라고 하면 매수 청구권 행사도 있겠지만 사실 주식의 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 기준일이 10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하면 합병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매도를 하고 결국에는 합병이 다 마무리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뭐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뭐 정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좋지 않은 경영진 비난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옵션도 있죠. 회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 만큼 우리도 이것을 피해갈 만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당장 뭐 내일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뭐 주가가 한 4% 정도 내리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반대로 많은 매수를 해주었던 세력도 있었다는 것도 강조를 드렸고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이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늘려왔던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도 추가로 이어서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뭐 단타로 130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받쳐줄 자리 받쳐주었고요. 다음 주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 하락으로 이 4%에 대한 하락으로 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컴 다운을 하시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이 합병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쳤기 때문에 이 의제 배당도 일단은 걱정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합병을 참여할지 안 할지도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이제 10월 말까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내가 매도를 해야지.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제 이 소식들, 네, 이러한 유리한 상황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이제 수익이 깎인다라고 생각해서 뭐 합병으로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이제 어제와 엊그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또 가장 논란이 되는 거. 두산 밥캣이 떨어졌을 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이제 우리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나서 다 이제 집이 타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극단적으로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2021년 7월 1일 자료입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이고요. 실제로 이때는 두산 인프라코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두산 밥캣이 넘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수, 신주가 8,800만 주가 상장이 되었고요. 네,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7월 21일에 아마 상장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두산 밥캣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 이 자산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뭐 PBR이 늘어나고 이게 뭐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 이전에 두산 밥캣이 들어왔을 때 재무가 이제 괜찮아진 상황 속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돈 잘 버는 회사를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로 바로 붙여놨고, 네, 그 현금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아주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21년도. 그래서 자, 이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죠. 공교롭게도 이제 합병 발표 이후에 조금 한 달 있다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고요. 31,000원을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합병 완료일입니다. 7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이 중순쯤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눌러지기 시작하면서 8,800만 주의 신주가 발행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는 했지만 일단 이때도 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밥캣이 들어와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런 것은 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구간은 사실 요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5월 10일부터 6월 초반까지입니다. 그 구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랐다면 제가 이제 두산 밥캣의 영향이다라고 뭐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기간에 모든 원자력 테마들이 다 급등을 하던 구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기술의 차트를 보시면 5월 초반부터 6월 초반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하죠. 네. 이때가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협력 소식, 원자력에 대한 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전기술도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였습니다. 사실 두산 밥캣이 들어와서 크게 달라진 거 없었죠. 자본 가치가 늘어났는데 왜 안 올라갔냐? 말 그대로 자본 가치일 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의 사업에 현금성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자본이었기 때문에 덩치만 커진 것이지, 정작 내가 뭐 집이 지금 뭐 한 30평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갑자기 내 주차장이 넓어진다고 해서 저에게 뭐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주차장 아무리 넓어도
내가 쓰지를 못하는데요. 그게 무슨 제 가치가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두산밥켓이 왔었더라도 배당 수익만 좀 있었지 그 외에는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 직접적으로 수익을 주는 구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지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는 PBR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 보시면 전후의 요약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두산 밥켓이 들어오기 전과 두산 밥켓이 들어온 후입니다. 자산 총계가 11조에서 13조로 엄청나게 늘었고요. 유동자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5천억으로 늘었고요. 유동부채도 조금 늘었지만 부채도 뭐 조금 늘었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엄청 좋아졌는데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그냥 연결 재무제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자산 총계 11조, 부채 총계 7조 6천억 이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제 합병 이 예정에 자료에 보시면 합병 이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분할 후 존속 회사의 자산 총계가 11조 4천억. 아까보다 자산 총계가 조금 늘었죠. 부채 총계는 7조입니다. 아까 7조 7천억이었나요? 7조 아무튼 몇 천억이었는데 7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부채도 줄었고 자산 총계가 늘었다. 그 말은 자본이 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두산밥켓이 떨어져 나갔는데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저 때 이제 두산밥켓이 들어오기 전에도 주가는 사실 뭐 원자력 테마로 크게 올랐던 구간이 있다.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수주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가 성장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밥켓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그리 치명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저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영상으로 좀 그 의문점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로 보면 PBR이 2.2인가 그렇고요. 이번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나가면 PBR이 2.2 정도로 됩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뭐 PBR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합병 이후에 주식 수가 소각이 되면서 주식이 가벼워지죠. 그러면 이제 좀 올라가기 유리하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이제 원자력 테마들 보시면 뭐 에너토크라든지 좀 가벼운 애들은 갑자기 막 20% 30%씩 올라가잖아요. 한전산업도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덩치가 확실히 좀 줄어들면 힘을 좀 받거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대장주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 이 몸집이 가벼워지면 이 점프를 했을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합병의 이슈는 10월달 가서 결정해도 됩니다. 참여할지 말지.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입니다. 다음 주 17일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러시아와의 그런 연대감으로 프랑스 EDF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지금 이제 체코 현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격에 대한 장점, 공기에 대한 장점, 그리고 뭐 동유럽에서의 우리 최근의 산업 이 영향력들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승부수를 무리하게 둔 것이 어느 정도 뭔가 소식을 들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뉴스케일 파워가 15.34달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17%가 또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이제 무섭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느낌도 좀 있고요. 1.8달러까지 내려갔다가 15달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이 미국 주식 무섭네요. 아무튼 사상 최고가를 찍기 전이죠. 상장하고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1달러 찍고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뉴스케일 파워 포함된 SMR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거론이 되었던 뉴스케일 파워의 이 프로젝트들,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타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기자재가 공급이 될 확률이 크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가치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여러모로 지금 상황은 좋은데 합병 하나만으로 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무마시키고 손절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 아래 두산 밥캣 들어가는 거 사실 이상하죠. 그리고 두산 지주사 입장에서 계열사 정리하면서 뭐 지배력 높였고요. 두산 지주사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거든요. 그 부분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근데 뭐 적법하게 합법하게 진행했는데 뭐 저희가 뭐 소송을 걸어서 뭐 이걸 막을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거는 매수 청구권인데, 매수 청구권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그 매수 청구권을 단체로 뭐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진행을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이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어정쩡하게 이제 수백 명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가 되려 이제 29,900원에 값싸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좋은 이 상황이 생기거든요. 값싸게 매수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상황이 좀 지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던 그 사업을 계속 이제 성장한다라고 보고 원래처럼 진행하고 10월 달에 가서 참여를 하지 않을 거면 뭐 매수 청구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처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 합병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의문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